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만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지사는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의장을 예방했고요. 서울 강북권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는데 이 당 차원의 지원과 엄호가 효과를 낼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차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소득 하위 88%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미 결론을 냈는데 경기도가 100% 모두에게 주는 이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80%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라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와 국회가 그것도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광역자치단체장 한 분이 그걸 무시하면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펼친 정부나 국회나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말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 충청북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게 죄입니까? 그분들은 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은 두 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정이 합의한 이 방안을 좀 여당 자치단체장이니까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렇다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치라고 하는 걸 왜 하느냐 그런 정도의 권한이 없으면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경기도만큼의 재원이라든지 경기도만큼의 거의 또 서울이나 경기도만큼의 이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시연 도의원들을 가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재원 자체는 얼마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경기도만큼 돈이 있는 지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따라하고 싶지만 사실은 재정 자립도라든지 그런 측면이 없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후보들의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 자체만 만족해서 되겠느냐 국민 전체를 보고 가야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볼멘 소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도 이 시군 구별로 다 또 다르니까 거기서도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야권은 조금 더 비판의 강도가 물론 높죠. 매표 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매표 행위라는 표현도 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국민이 88% 받기로 여야 정 합의했는데 경기도는 100% 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 잘 사는 분들 12%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형식은 시장 군수가 누군가 건의한 것이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직을 활용한 집행력을 활용한 일종의 선거운 경선 선거운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매달리느냐.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합니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꼭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관철시키는 그런 실천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아시는 대로 이번에도 왜 그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시킨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까지 감안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다시 말하면 여야 간의 합의나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죠. 자기 이미지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뭐랄까 이게 독선적으로 끌고 갈 여지가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은 또 국민들에게는 던져주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집행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약간 좀 온도차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시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단체장까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념이라든지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밀하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불용액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지자체장이 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신 의원 말한 대로 다소 독단적인 판단이 할 수 있고 또 야권에서 보듯이 사유화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경기도는 아마 그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는 나름대로 어떤 그 미래를 보는 이게 있다고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뭐 북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고 사실은 용인 수원만 해도 돈이 넘칠 수 있지만 성남만 해도 연천 포천 같은 데는 사실은 주고 싶어도 사실은 주요한 그 SOC 사업도 못하는 지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아껴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 일반화시키는 데 대한 부담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받아 안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그렇죠. 이 논쟁을 길게 있었잖아요. 하다가 지금 88%가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김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이나 어디 경기도의 시장 군수라면 지사께서 굉장히 생색내고 선심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다 주든지 우리 시와 군에서는 돈을 아껴서 12군비를 보태야 될 거잖아요. 도비가 내려오고 10이나 군비를 합해서 이걸로 12%를 맞춰내야 되는 건데 지금 급해갖고 장애에 돈도 많이 썼고 해서 주민 수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사는 생색내기 위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역에서는 못하고 이런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저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같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그 재정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강도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경기도와 기초단체 이게 이제 재정을 얼마씩 분담할지 여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경기 진작에 좀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민생에 정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깊게 좀 가야 되겠군요. 네. 또 오늘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정책을 좀 내놨어요. 그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전체적인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가격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최근에 오늘 그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의 공급 부족.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다른 데는 다 100% 이상 뭐 주택이 있지만 서울 같은 건 아직 100%가 안 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역세권에서 좀 장기적으로 저리에 주택을 30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참신한 발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투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내 집 한 채 꿈꾸는 그런 사람 자체도 그 꿈을 비판할 수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고금리 시대에 또 금리가 오르었을 때 경기가 달라졌을 때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지에 좀 장기적인 어떤 다양한 옵션이나 패러다임을 가져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추가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규모는 뭐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자기 임기 내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 임기 내에 250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250만 가운데 100만 호는 이른바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이라는 건 뭐야?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무주택자 누구나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사실 구상대로 되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게 된다면 이럴 좋은 게 없죠. 근데 지금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본인은 자기가 하겠다고 내놨으니까 그 재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 세금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상시항에서 안 나왔어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장단점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목매느냐. 경선 때 분명히 예비 경선에서는 기본소득 갖고 왜 굉장히 공격을 받아서 1호 공약이 아니라 물러섰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소득은 내 브랜드구나. 내 상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기본소득 또 오늘 기본주택까지 내놓는 정치적 복선이 좀 깔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의 민주당 내 경선 흐름을 좀 돌아보면 어쨌거나 이 과거를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논쟁을 하다가 오늘은 좀 정책 논의를 간만에 좀 깊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는 좋아 보이는데 또 마냥 이렇게는 흘러가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의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쓴 글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대변인직을 내려놨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 또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캠프 대변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15일에 쓴 글이라고는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월급쟁이들 수도권에서 월급쟁이 해본 분들은 저 말씀에 사적으로 공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주 한 잔에 유혹, 몇만 원의 대리비 아끼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저게 이제 캠프의 대변인이 됐으니까 그 전에 글 쓰는 것까지 소환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세균 후보께서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아예 선출직이고 뭐고 모든 공직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저 박 대변인이 네. 박진희 전 대변인이 그걸 이제 링크를 공유해서 썼던 글 같은데 유탄 맞은 거죠. 이렇게 뭐 사인으로서는 어떻게 뭐 개인 박모 씨 입장에서는 쓸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캠프 정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경선 와중에 캠프 대변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세균 후보가 공방에서 대변인이 유탄 맞아서 희생된 거죠. 그러니까 첫 유탄은 이제 박 전 대변인이 맞은 셈이 됐는데 이 유탄이 한 번 더 튀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고 조금 전에 나온 기사 보면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일축했더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캠프 내부에서 나온 발언이 후보에게 옮아가는 이런 양상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미스죠. 그러니까 본인의 흠결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옹호한답시고 한 얘기 자체가 오히려 더 덧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김두관 후보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음주운전한테 벌거하는 그 돈 중에서는 과다. 보통 7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이 넘었다, 15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초범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어떤 의혹을 샀고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저는 이게 잘못하다면 다른 어떤 뭐 정책 부분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한 번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순간 굉장히 큰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왜 그러면 그 많은 그런 돈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징계 받게 됐는가 하는 해명까지를 속 시원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깔아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각 후보가 범죄 경력 회보서를 요청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일반 범죄 기록 말고 실제로 그럼 깊이 있게 범죄 사실을 다 기록해 두는 것을 당에 제출하거든요. 확인은 매우 간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내 이제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니까 어느 당이든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그건 당내 경선 절차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유탄을 맞고 박 전 대변인만 희생이 될지 정말 후보 본인한테까지 이게 진짜 옮겨 붙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 쪽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런 구설수만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으신 바는 없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한두 마디 하시는데 그때마다 공교롭게 자꾸 이제 구설이 됩니다. 먼저 부정식품 그리고 암 환자 신약 허용 발언 관련한 발언 내용 일단 들어보시고요. 해명까지 저희가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아니 당장 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그 삼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 예를 들면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말씀은 진위가 좀 왜곡된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 검찰권, 공권력이 남용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뭐 이런 해명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윤 총장의 그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너무 과도한 수사를 한다.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 어찌 보면 그 일반화시켜서 보면 그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뭐 지나치게 도가 지나친 수사를 뭐 먼지트리식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이 검찰에서 벗어나는 순간 규제가 강하다. 너무 수사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인 인식과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언설을 얘기하거든요. 물론 자연스러운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워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준비 안 된 발언을 그냥 정책적 내용 없이, 즉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자기 말 한마디 속에는 그게 준하는 자기 정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모아서 윤석열의 철학, 가치가 되는 건데 그런 데 대한 일관성을 저는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런 아쉬움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비판은 좀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대선 예비 후보라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최저선은 어디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지, 국민들 어떻게 지켜드릴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 윤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목은 우리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래가 되면 이야기를 사세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단속이 갖고 검찰과 경찰이 막 해가지고 단속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뒤가 다 없잖아요. 다시 말해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공권력이 남용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과도한 기준, 예를 들어서 뭐 50센트, 500원짜리하고 5불, 5,000원짜리 햄버거를 그 과도한 기준을 갖다 대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 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을 높이게 되면 선택할 자유조차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취지인 거는 이해는 돼요. 근데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현상은 맞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저 말이 틀리지 않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뭘 할 거냐. 정치의 영역에서 그러면 정치인 윤석열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는 대목에서 막혀버린 거죠. 현상 설명은 뭐 이해를 넘어갈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저 대목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도 첫째는 간결하고 간명하게, 간명을 정확하게 자기 정치인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 거기에는 자기 입장과 철학이 녹아 들어가는 데를 보면 하나 있는 거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픈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의 자유마저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없이 싼 음식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된다, 부정식품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선택의 자유를 이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아픈 대목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암 걸려서 죽을 사람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최저선이 어디냐, 그 안전선을 이렇게 좀 뒤로 물러도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차원의 좀 큰 논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의 역할에 대한 자기의 주체적 인식이 빠지니까 저게 프리드만의 말에 의하면 이게 사례 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인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뭐 인용. 네네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전직 의원들께서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는 의견이 좀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페미니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또 섰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 표현에서도 건강한 페미니즘 이런 용어를 쓰시죠. 그러니까 뭔가 심판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선을 자꾸 그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자꾸 발언이 논란이 되고 해명을 하고 해명이 다시 공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도 저는 아쉬움입니다. 철학의 빈곤이라고 보여진 게 최근에 지금 그 스탠스에 거의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맞습니다. 특히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즘 발언에 대한 어떤 혐오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못하면 민주주의 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뭐 건전한 페미니즘이 있고 안 좋은 페미니즘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고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독재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사회를 건강하고 정의사회 구현 다 독재자들이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이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가치와 다양성, 그런 다양성과 어떤 올바름 이 구분을 할 줄 아는가. 이미 저 논의 속에는 이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보수적 그리고 또 페미니즘을 위험하게 보는 이미 그런 시각들이 그냥 본인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위험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윤 전 총장이 당원이 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지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신 전 의원께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제 조직을 꾸려서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윤 전 총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검사로서 윤석열은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검사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깊은 내공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검사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저게 아시는 대로 우리가 철학과 세계관 이런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됩니까? 경험, 그다음에 뭐 생각, 그 사유, 토론 이런 데서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인정해야 될 게 자기가 있었던 30년 가까이 있었던 검찰 조직에서 나와서 이제 완전히 서초동을 입고 여의도로 몸도 마음도 와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통했던 논리나 이런 게 굉장히 정치권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감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정치적 기술이자 능력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잖아요. 대부분 다 말씀이 길다고. 장광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중요 현안에 대해서 주보 그렇게 중요한 거 골간과 가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참모들하고 토론을 해야 가장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서가 중요한 일에 순서가 세워진다. 그거 하나 있는 거고
저는 그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순서가 있다. 토론을 좀 많이 하라. 토론을 많이 해서 정교하게 자기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 의원님께서도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윤 전 총장이 국회의원회관 도는 과정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랬나요? 다리를 좀 오므리시라. 네. 뭐 이런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고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영선의 후보들이 많지만 국회의원을 안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태도라고는 꼭 국회의원을 해야만 뭐 어떤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관행들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자기의 앉아있는 태도, 다리의 문제 또 머리를 돌리는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고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쾌함 그야말로 자유 뭐 민주주의 체제 이 말로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문가들과 그 현장에서 자기가 말하는 메시지와 그 자기의 태도 그런 것들의 한 방향 정렬을 좀 더 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마 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제 오늘 국회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는 처음이라서 배우겠다 이러면서 계속 고개를 좀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게 저희들도 뭐 저 김영주 전 의원이나 저나 다 겪어봤습니다만 정치하다 보면은 스타일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지적이 많이 돼요. 뭐 고개 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악수하는 거 이런 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벌리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또 유권자들은 스타일에서 어떻게 보면 뭐 자세도 보고 태도에서 그 사람을 추출해 내는 거잖아요. 인간성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걷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보면 이렇게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골목 대장 같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뒷골목 사람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고 좋구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한 게 정치판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치에 들어온 이상은 철저하게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아침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쉽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기자들이 이게 주목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나요? 볼까요? 대선에 도전하는 소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다. 표현이 좀 세죠.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광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게 지금 당원이 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되셨는데 왜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나는 패가망신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정치를 선택했다는 그 비장함과 그 결연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게 뭐랄까 또 드라마틱하다 그럴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근데 저렇게 또 드라마틱할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아시는 대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물론 말년이 안 좋은 분들 뭐 가족 문제도 있고 안 좋은 분 있으면 패가망신 수준 아니었잖아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뭐 극단의 선택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저런 것은 저보다는 담담하게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사실과 근접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느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수사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직업병적으로 남아있는 그 각인된 부분이 있는 거죠. 직업병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가 굉장히 위험한 협조들도 있고 본인은 건강하게 했지만 지인척이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위기 속에 항상 대통령이 있더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살 때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더 그 전보다 나은 정치를 하겠다. 조금 어떤 담대하면서도 밝은 희망적인 얘기를 할 때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은 상당히 25억 가까운 후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건강한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밝고 건강하고 패가망신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김 의원 들으니까 이게 법조인 가운데서 이 법조 엘리트라고 할 만한 분들 특히 검사들 가운데 특수부 검사하신 분들은 정치인에 관한 수사를 많이 하게 돼요. 정보도 어떻게 보면 첩보나 대검여 정보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아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더군다나 대통령 주민도 자기 조사를 해봤으니까 그 주변 인물까지 싹 훑어봤으니까 아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렇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뭐 잘 안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을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점을 좀 특히나 검찰 출신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또 법조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현실 정치에 대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또 잘못된 시각도 지금 윤 후보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대목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검사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이 만나게 되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만나게 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그렇겠죠. 교도소 담장 위에 서서 이제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고민하는. 정치라는 게 이렇구나. 굉장히 위험하고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정치의 모습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요. 정말 극히 일부 왜곡된 것들만 거기에 모이는 거고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매일 유권자들마다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지역 현안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인 거죠. 그렇죠. 법안을 만들고 더 많은 부분이 밖에 있는 거죠. 참모들과 고민하고 윤 전 총장이 이제 뭐 당원이 된 지 이제 일주일도 정말 안 됐으니까요. 차분히 정말 정치가 뭔지 좀 배워가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